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고요. 저희 교육전문대학원의 디지털미디어 교육 전공의 주임 교수로 또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원래 특강 네 번째 순서인데요. 이 전체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제가 여는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4월에. 그리고 그때 좀 미진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었던 분들이 좀 계신지 아니면 처음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데이터화 사회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서 좀 책에 이제 챕터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달에 꼭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3년쯤 전에는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찾아보면 우리말로 된 강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좀 이제 헷갈리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워낙 포괄하는, 그러니까 미디어의 다양성만큼이나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미디어의 이제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거는 사실 4월달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던 건데 약간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디어 재현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재현, 그다음에 그걸 이제 지난번에 좀 많이 말씀드렸다면 그걸 가장 고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텍스트 하나에 나타난 미디어 재현이라기보다는 그런 텍스트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거치게 되는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그 작용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재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향성 그리고 그것들도 결국 그 플랫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텍스트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아동 권리에 대한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이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기선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좀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편향성, 이런 데이터와 사회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같지만 좀 건너뛰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내려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조금 간략한 버전입니다. 미디어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건 작년 한 10월에 제가 이제 그 미디어 교육 학자인 장은주 박사님이랑 같이 쓴 교육부의 이슈 리포트였고요. 여기에 이제 출처에 나오는 그 내용을 오른쪽에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어의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죠. 스마트폰도 미디어고 인터넷도 미디어고 뭐 소셜 미디어도 미디어고 뭐 영화도 미디어인데 도대체 미디어는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학자들도 사실 그렇게 하나로 딱 정의를 못할 만큼 미디어가 많이 변해왔기 때문인데요. 여기 멀천트 그다음에 폴루센 마레츠라는 학자가 2011년에 논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맨 아래 맥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 공간 속의 맥락,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우리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나 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미디어다, 뭐 컴퓨터가 미디어다, 아니면 뭐 VR이 미디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대상이나 기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그것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내용물 이런 것들인데 콘텐츠라고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그런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기기를 가지고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미디어 재현, 그러니까 미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뭐 컨텐츠가 아니면 텍스트가 정보가 세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재현 방식,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있었던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아마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 혹시 기자분들 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두 분 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현 방식에 대해서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면 미디어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좀 다르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그 대상이나 사람이나 집단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방식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문장이나 다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또 등장한 거는 담론이라는 말인데 사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되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서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다 아시는 건 그냥 좀 흘려주시고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론은 이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한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아니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나 사건을 지칭할 때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럼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내가 나는 그런 말을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많이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생각을 내가 대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겠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집단의 말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관점과 가치와 또 거기에는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는 말과 근로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굳이 노동자라고 또는 굳이 근로자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나 어떤 입장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파되는 담론이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별로 상관없겠죠. 근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혹시 그 말을 사용하면 누군가한테는 부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비판적인 분석, 재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인데 왜 우리가 많이 좀 헷갈릴까?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뭔가 뭐 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어떤 미디어의 재현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부당함을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멋진 말을 하거나 나도 그냥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한테 와닿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그것이 좀 부당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거나 이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담론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 그것은 사회적 가치와 힘을 지닌 말인데 그것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또 맥락이 달라지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재현이 누구의 관점, 누구의 가치,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누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은 좀 어떤 생산, 그다음에 창작, 뭐 이런 제작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앞부분에 있는 비판적인 이해, 내가 무엇을 문제 삼고자 해서 이 담론이 아닌 다른 담론을 세상에 들려주고자 하는가,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의미는 있지만 그냥 미디어 창작 교육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조금 다시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거나 비판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그리고 요즘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대학생들하고요. 대학교 1학년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가 저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이번 학기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팬데믹을 겪어서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시간이 되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입시를 겪으면서 되게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대학에 왔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생들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막 피드백 주고 이렇게 열심히 대화를 했더니 학생들이 좀 변하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요. 네, 이번 학기 가장 지쳤지만 지금 되게 약간 뿌듯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뭔가를 좀 바꾸려면 계속 말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을 시킬 건가 생각하면 나의 관심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으로 찾아가서 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도 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계속 진짜 궁금한 걸 계속 좀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가르치려고 질문을 하면 꼰대가 되거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소셜 미디어의 세계가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 그다음에 뭐 게임 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소통하고 그다음 뭐 하면서 놀고 있고, 노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간에서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평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평판과 또 실세계에서의 평판이 그 어린이나 이제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들은 이게 별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사실 많지가 않고요. 온라인에서 이제 카카오톡을 하거나 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또 만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삼아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텐데 성인들에게도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가로에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가 많이 바뀌고 그랬을 때 어린이하고 청소년들하고 그리고 뭐 대학생이나 청년들하고 성인, 노인들이 동시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부당함이 있는가 재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약간 격앙된 감정을 느껴서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다가 이거를 썼습니다. 혹시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뭐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에 대한 그런 뭐 ADHD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요즘 또 성인의 ADHD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그 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무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블로그로 이제 링크가 됩니다. 가시면 이제 저의 생각은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고 알았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써주셨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써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몰라서 생기는 어떤 그런 그 무지와 편견이 계속 그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본 것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미디어에 의해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ADHD 아동과 부모에 대한 미디어 재현은 그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아주 그냥 굉장히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컨텐츠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보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근데 뭐 기러기 그다음에 또 뭐 되게 많은 그런 게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뭐 다 이제 똑같은 그런 단어들을 막 외우고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향고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무슨 얘기만 시작하면 이제 향고래 얘기로 이제 계속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거에 되게 꽂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 또 그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좀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떤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디어 재현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반향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죠. 근데 그게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스펙트럼을 가질 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고기능 자폐 그래서 지능은 굉장히 높은데 사회성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 좀 일반적이란 말을 붙이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그런 자폐 스펙트럼이라기보다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되게 천재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되게 소수라고 해요. 근데 그 서번트 증후군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그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별나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이티피컬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드라마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도 이제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 이제 그 가족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저도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굿닥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옛날에 찰리 채플린 공장에 나왔었던 그 어린 소년이 오른쪽에 이렇게 멋있게 커서 뇌 신경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로 나옵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런 걸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아스퍼거자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퍼거인이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청년들을 이제 따라하는데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사실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극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좀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몰랐던 그 소수자들에 대한 그 재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좀 오해라든가 편견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편견 뭐 자폐를 가진 사람은 다 똑똑하대 뭐 천재래 이런 또 다른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강의를 다시 좀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신청하신 분들 명단과 이제 소속 기관을 보니까 제가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전문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굉장히 저 강의를 오늘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좀 더 이제 준비를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전체 공개된 글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해시태그 있는 걸로.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라고 쳐봤더니 이런 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너무 재밌다.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너무 존경스럽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위에 계신 분은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 같아요. 치료사이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객이셨던 것 같은데 좀 유치하긴 한데 보다 보니까 좀 되게 눈물이 나고 되게 섬세하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이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보고 계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전체 공유 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미디어의 재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참여 행위가 아닌가, 미디어 재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제 그냥 복습 차원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오는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에 이제 소개가 된 것인데 워낙 그냥 미국의 센터 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오래된 비영리 단체 전문 기관이죠. 여기를 설립하셨던 그 엘리자베스 토만 선생님이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개념들, 질문들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혼자 정리하신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 전 세계 미디어 교육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 단체, 학자,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와 그다음 경험 동의하는 바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그럼 왜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미디어 리터러시가 결국은 왜 어떤 면에서 그러면 리터러시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사실 남아메리카의 빈곤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던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그 교육자죠. 그리고 사회운동가이고 또 이제 학문적인 작업도 했고 이분의 이제 정치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텍스트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역학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작가가 됐든 드라마를 만드는 연출가가 되었든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말, 뭐 단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의미를 생산하고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텍스트는 그것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보는 사람들을 수용자로서 배제하거나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라고 하는 거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위치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는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에서 당연하게 간주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텍스트를 생산할 때 내리는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어떤 이 이미지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수용자에게 어떤 마음에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번역한 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비판적 리터러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규약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해독하고 그 코드가 맞아야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또는 코드가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생산하고 또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리터러시의 더 큰 목적은 사회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남이 설계해 놓은 그런 세상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좀 다르게 굴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언어로 대상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어떤 설명하는 글이나 뭐 주장하는 글들, 뭐 어떤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진술들, 뭐 이런 것들을 읽는 훈련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들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오해 없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굉장히 많이 시켜요.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이 내 권위에 도전해보게 하거나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반된 글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해보거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과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다루는 훈련은 잘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심스러워 하시고 사실은 학생들도 그런 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호주의 비판적 리터러시 학자로서 매우 그 훌륭한 석학인 바바라 콤버 교수가 쓴 챕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비판적 리터러시가 사실 대놓고 국어 교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뭐 정치인들이 쓴 거를 직접 갖고 와서 읽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걸 일상적 텍스트라고 하는데 장난감 카탈로그라든가 음식물 포장지나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자잘한 글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는 그런 아동 문학 작품 같은 데 나오는 소년 소녀들의 모습 그다음에 출판사가 어린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뜯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수용자들,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재현해 나가는지 이런 걸 나름대로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세계 안에서 검토해보고 질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그런 소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텍스트들에 대해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사실은 적용하기 시작하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우 섬세하게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나 비판적 리터러시는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 11세인 좀 생일이 늦어서 그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정 설정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만 13세가 안 된, 만 13세가 안 된 그 어린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팅을 막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 안전장치를 좀 세게 하면 아이가 채팅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게임은 누구나 다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만 13세가 안 된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채팅의 기준은 무엇인가, 콘텐츠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은 로블록스 운영자한테 하는 게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게 좀 찾아본 건데요. 로블록스의 계정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및 채팅 설정 변경하기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플랫폼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잘 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변경해 주세요. 뭐 변경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지금 이렇게 되게 논리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순서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뭐 마치 이제 과학 시간에도 실험의 어떤 뭐 그런 단계를 안내하는 그런 식의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한 건데요. 12세 이하의 플레이어는 친구 또는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맺어진 사람들하고만 뭐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왜 이 사이에 다른 선택지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게이머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13세냐, 뭐 11세지만 13세만큼의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다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 가지 편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환경 자체에도 편견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환경 자체를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실은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AI의 편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사람은 편견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의 편견 이런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이거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또 이제 어제 다시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좀 찾았었던 건데 이제 그 윤리적인 AI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네 단계 그 바이어스와 계속 그러니까 편견과 싸워가면서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그 편견으로 다시 이제 그 반영이 되고 그것은 다시 이제 알고리즘의 그 편향으로 이렇게 그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의 행위들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다시 실제 세계의 바이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데이터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는 텍스트로서의 미디어가 알고리즘이 작용하는 미디어 환경이자 맥락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서도 작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서 이 플랫폼의 작동 원리에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법들 중에 비판적 리터러시의 차원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에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걸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텍스트가 재현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비판적 리터러시를 다시 연결을 해보면 사회의 능동적인 설계자와 주도자로서 질문을 제기하는 일에는 우리에게 텍스트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오늘 그 강의에서의 좀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여러분 자신의 이제 연구 혹은 교육 또는 정책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그 여러분들께도 드린 자료에 보면 커넥티드 러닝 서밋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좀 사실 되게 좋은 학회인데요. 학회이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 되게 좀 훌륭한 연결고리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연구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서밋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국 세션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나라의 그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세션도 마련했으니까요. 참가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알고리즘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첫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일상적인 질문과 생각해 보면 정보 추천과 검색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미 먼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쏙 들어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찾아주는 답에 내가 뭐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면 거기에 오류 또는 편향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검색을 했는데 왜 무엇은 맨 위에 나오고 어떤 거는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그 편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추천해 줄 때 그 추천도 객관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나와 대화하는 인공지능 비서의 음성도 누군가의 목소리의 재현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개입해 있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계속 새로운 질문들이 좀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질문을 검색창에 적었을 때 창 아래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나 문서는 어떤 알고리즘의 작용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것일까? 궁금한 거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텍스트는 왜 특정한 순서로 나열되는 것일까? 선택된 것과 배제된 것, 또 앞선 것과 뒤에 놓인 것의 차이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나에게 추천되거나 검색된 정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읽으면 좋을까? 내가 읽은 자료는 나의 질문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현실을 재현하며 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에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왜 그게 좀 의미 있는 주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그것을 특히 이제 그 질문이 다루고 있는 미디어 재현과 연결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고 이제 모둠 활동을 통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보도 좀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메시지도 좀 담아서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팟캐스트를 짧게 만들거나 뭐 이런 활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첫 단계, 그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찾아서 그게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미디어 자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재현하고 있는 바를 내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본인이 확인했는가? 다른 자료 말고 왜 그 자료를 선택해서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학생들이 찾은 자료가 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제가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거 읽어야 된다고 해서 한 막 10개 찾아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제가 10개 가지고 왜 놀라냐. 앉은 자리에서 50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학생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강의 평가가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보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그 건너뛰어서 아까 잠깐 초기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제 25호 가 이제 지금 좀 많이 그래도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이 사실 대중화되기 전인 1989년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여기에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국제법에 한꺼번에 막 다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뭘 사인하는지 잘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내려받으셔서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문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는 굉장히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되게 그동안의 연구 성과라든가 사회적인 쟁점들을 잘 모아서 그리고 이 기술의 진보를 다 집약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그 이하의 영유아 어린 청소년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라고 해서 그냥 초등학생까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 또 단체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년 말에 대한민국 디지털로 회복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냈는데 그중에 8번째 보고서가 아동의 관점으로 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 1장은 제가 썼습니다. 이 아동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25호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거를 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이제 이 분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독립 연구자 이런 분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돌봄과 아동 인권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감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들의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격차,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아동 복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설계할 때 아동의 당사자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되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요. 다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이런 일반 논평 14개 항목의 핵심 내용들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가시고 계신 자료 중에 있는 건데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건 디지털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디지털과 5년 전의 디지털과 지금의 디지털 너무 다르고 지금도 웹 3.0으로 진화해가는 그런 와중에 메타버스에 이런저런 실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많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기와 환경 간의 연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동화 시스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생체인식, 이식기술, 이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디지털 환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환경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미디어라고 했죠. 미디어는 맥락 또는 환경 또는 기기 또는 컨텐츠 또는 텍스트 이렇게 3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비차별 원칙이 있습니다. 그 비차별 원칙 중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비차별만이 아니라 아동이 디지털 기술이나 그 서비스의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혐오 발언에 노출이 된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물이 그 컨텐츠가 지닌 편견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디지털 기술이 미디어로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 이런 그 사회 문화 정치적인 가치의 경험, 소통 이런 데서 발생하는 차별로부터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터러시라고 말을 할 때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험난한데 알아서 잘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 논평 25호에서는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중심 설계라든가 사생활 보호 중심 설계 이런 것이 디폴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 주체가 기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보고서에 제가 인용한 것인데 그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아주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Five Rights Foundation 영국에 있는 여기에서 작년에 되게 재밌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뒤틀린 장난감,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장난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어린이들이 사서 쓸 수 있을 때는 뭐 환경 호르몬이 없는지 뭐 그다음에 혹시 이제 삐죽삐죽한 게 있어서 애들이 가지고 놀다 다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신 거 테디베어 같이 생긴 걸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인지 알고 이렇게 포근하고 되게 좋아서 이걸 샀는데 얘가 내가 하는 말을 24시간 다 감시하고 녹음해서 누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되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쥐어주고도 잠이 오십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걸 되게 창의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이윤을 위한 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의 자양분이 된 데이터화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우선적인 학습과 실천 주체는 여전히 소비자와 이용자인가 아니면 기업인가 정부 관계자인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누가 학습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이 데이터화 사회에서는 특히 많이 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일반 논평 25가 나오고 나서 재빠르게 디지털 환경의 아동을 위한 OECD 권고도 나와서 작년 5월 31일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어린이 코드 설계법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온라인 보호법이 등장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호주에서 굉장히 또 온라인 안전법이 강력한 것이 통과되어서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조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디지털 또 AI 환경에서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그 연구자들 국내외 연구자들이랑 같이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만 2년 꼬박 같이 연구했었던 걸 이제 작년 재작년에 논문으로 좀 내고 그랬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나온 Learning to Live with Datafication이라고 하니까 이 데이터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학술 서적에 나왔는데 여기에 한국의 연구자들하고 제가 같이 쓴 챕터가 있고 그 위에 그 8챕터는 저희가 쓴 게 이제 9장이고 8장은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저희를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준 그런 이제 벨기에 학자들의 챕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이제 구성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의 비판적 리터러시는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나의 취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고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걸로 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닌 가정이나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데이터화 시스템은 근데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성하고 분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고요. 기껏해야 나의 설정을 조금 내 알고리즘 검색 기록을 저장하게 할 것인가 다 지울 것인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 데이터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일련의 기능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개인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미디어 기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기술 그리고 미디어와 데이터 회사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서 갖게 되는 힘이 굉장히 세졌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뭐 필요 없어요라든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서 알아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관심 끄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위해서 비판적인 데이터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분은 이제 데이비 버킹엄 교수이고 사실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건 다들 아시지만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뭐 주중이 됐든 주말이 됐든 평균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유튜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냐, 이제 언제부터 이용해야 될 거냐, 거기에 나온 어떤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그런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걸릴 거냐 이 생각만 우리가 자꾸 하는데 유튜브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이제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인용했었던 그 내용은 그래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되게 좀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이 데이비 버킹엄 교수님 이 웹사이트인데요. 그 웹사이트가 되게 멋있죠. 그동안 쓰신 책을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쓰신 글의 제목이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의 서평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 되게 좀 재미있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알고리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런 뭐 수용도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 그러면 뭐 물을 냄비에 넣고 뭐 이제 끓인다. 뭐 물이 팔팔 끓으면 뭐를 넣는다. 물이 안 끓으면 계속 끓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교육에서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어떤 컴퓨터로 하는 사고의 절차로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만 10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실과 과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사고방식으로 알고리즘의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알고리즘 교육,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느냐, ICT 격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배우기도 하고 잘 제대로 못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이 교육 이전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ICT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암묵적 교육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어린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순서, 가장 뭐 최적화된 그런 방법을 정하는 그런 문제 해결 절차를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되게 기술 중심적인 또 이제 이런 기능을 가르치는 그다음엔 뭐 이것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어떤 좀 혐오 표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부터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이건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으로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이런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유독 이것만 좀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맥락에서 데이터화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을 하려고 보면 그것도 역시 보호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기능주의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잘 보호를 하든지 개인이 좀 능력 발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세상에 살아남고 그것을 선도하든지 이 두 가지의 방식이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약하다. 심지어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었어도 집단으로서의 시민이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에 그것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다른 요구를 할 것인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제가 보기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고 그냥 윤리 교육을 개인의 윤리를 가르치는 경우 행동 규약을 가르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성찰하고 삶에서 미디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 장치 또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되게 급격히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생성한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개인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것을 그냥 명제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미디어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의도를 좀 조사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알고리즘 이해에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보다 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전 사실 벨기에는 다른 나라를 놀러 가려고 잠깐 하루 지나간 적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학회에 가서 이제 학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신발을 좀 신어보자 이런 되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그 컴퓨터 게임은 아니었고요. 그 종이하고 연필로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 좀 재미가 있어서 이런 걸 좀 비슷하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게임을 좀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미디어 산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놀이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나무, 그러니까 플랫포마이제이션 트리라고 하는 그런 반디크라는 학자의 그 논문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 좀 은유적인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 연구 자료를 좀 분석할 때 또 이 연구를 설계할 때 저희가 교수법을 개발할 때 좀 이제 그 힌트를 얻었었던 이론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치화를 하는 그런 기술 중심의 기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한계를 좀 지적을 하면서 이 학자들이 대안으로 데이터 인프라 리터러시 이런 개념을 제안한 그레이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플랫포마이제이션 트리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은 데이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나 표준 또는 분류 시스템, 어떤 절차, 위원회, 프로세스, 뭐 좌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뭐 등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의 관계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고려할 때 데이터 인프라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데 관련된 객체와 비객체 간의 관계를, 비객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논의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적용을 해봤던, 좀 단순화시켜서 적용을 했지만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작용하는 기준, 그리고 각각의 기준들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게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는 뭐 개발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는 뭐 사용자, 그 다음에 유튜브면 사용 시간, 뭐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 뭐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객체와 비객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인프라를 조금 간명하게 개념하는데 이런 그 개념어들이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딕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상상하는 시각적인 은유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나무를 얘기했는데, 이 나무가 보면 왼쪽이 그 미국 플랫폼 나무라고 그랬고요. 오른쪽은 유럽의 플랫폼 나무라고 있는데 구성은 좀 많이 비슷한데 구성 요소는 근데 그 구성 요소들 간에 보면 약간 관계가 좀 겹치는 게 유럽에 좀 나타나고요. 약간 어,
미국의 나무는 약간 침엽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나무는 좀 화렵수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이게 뭔가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그림을 좀 그린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 은유에서 나무의 줄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 또는 중재자들을 의미하고 뿌리는 이런 회사가 포함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나타내고요.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는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거나 중재하는 부문별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애플리케이션이 기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필수 성분들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간의 얽힌 관계를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관계를 숙고할 때 이런 식의 나무에 그 비유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화 사회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 학계와 또 이제 비판 이론을 가지고 이 기술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많은 어떤 그 노력들이 좀 있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국제 비교 연구팀을 좀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9년에 이제 팬데믹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미디어 리터러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하나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했었던 기관과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요. 원래 처음에 그 벨기에에서 만들었던 오리지널 게임은 이렇게 펜과 펜슬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게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유튜브 유저 사용자를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20개의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추천해야 되는 게 미션이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만 14세가 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인 거죠. 그 학생들이 왜냐하면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학생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과학 시간에도 하고 수학 시간에도 하고 그랬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세 팀으로 나눠서 그 세 팀의 학생들한테 한 팀한테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그 원리와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뮤직비디오를 추천받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좀 줬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는 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하고 인터랙션하는 그래서 누가 좋아요 눌렀더니 그것을 봤다든가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 줬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는 학생들이 추천하게 될 그 20개의 뮤직비디오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소그룹에서 계산식을 만든 다음에 세 그룹이 다 모여서 계산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산식의 그 원리에 그 20개의 그 유튜브 비디오를 다 넣어서 랭킹을 만든 거죠. 1위부터 20위까지 추천할 랭킹.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한테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조금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계산식까지는 저희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이해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연구를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엔지니어가 되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하자. 그래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일종의 페르소나 기법, 좀 문학적인 기법인 거죠. 그것을 적용을 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뭔가 좀 그림이 많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각화를 많이 하고 그런 사고 과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좀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의 지식과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는 이걸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대학생이나 성인들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깊이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약간의 사후로, 그러니까 활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토론을 더 한다든가 이런 걸 더 뒤에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만들었었던 페르소나 카드예요. 아직 이제 저희가 좀 정리하는 작업을 또 계속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개발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벨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물도 만들고 얘를 민호라고 이름을 짓고 민호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거래. 얘가 이제 분야별 평균 시청 시간은 이랬고
오늘 어제 그저께 봤었던 건 이런 거였대. 이름이 이렇고 나이는 어떻고 남자고 뭐 몇 살이고 한국인이고 사는 데는 인천이고 저희 경인교대가 인천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친구는 이런데 유튜브 시청 시간 하루 30분이래 뭐 이런 굉장히 모범생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저희가 9개 그 유튜브 카드를 이렇게 썸네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우선 그러니까 좀 순위가 있는 걸 또 받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요즘 뭐 보니 이런 걸 좀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데이터 셋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벨기에 팀에 비하면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적용을 할 때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돌봄 교실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거 하자라고 조금 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붙여놓고요. 그 교실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좀 의논을 해서 이 데이터를 근데 좀 잘 읽게 만들어줬습니다. 페르소나 카드를 보면서 눈에 뭐가 보이니 이게 뭐 같아?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니?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카드 같은 것도 평소에는 이렇게 잘 안 받겠지만 마치 낯설게 하기의 기법처럼 여기 무슨 데이터가 있니? 뭐 그럼 좋아요가 있어요, 싫어요가 있어요, 뭐 무슨 뭐 몇 명이 봤다는 그 조회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때요? 그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차 시 정도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면 좋지 막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같이 개발했었던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그 선생님이신데요. 부산에 계신 그 이성철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 선생님이 이런 블로그를 막 만들었고 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오류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다 포기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만 남기자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냥 쭈루루 앉아가지고 자 유튜브 비디오 카드를 읽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씩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하지만 너무 간섭을 하지는 않고 이제 하지만 중요한 걸 혹시 아이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랭킹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되게 많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된 다음엔 저희 경인교대 학생들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9년 2학기 때 제가 수업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또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사실 그 한 학기 수업을 통틀어서 이 수업을 제일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초등학생들은 계산을 잘 못하니까 랭킹만 정했지만 대학생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좀 다른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잇에다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도 좀 붙여보게 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에 그 컨퍼런스를 할 때 전국에서 모이신 미디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중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도움을 받아서 거기 협력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중학교 유튜브 이용자들의 문화를 좀 반영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게임 설명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는 연구 방법으로 보면 설계 기반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계 기반 연구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와 교육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론과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다양한 사람들한테 적용해보고 또 수정하고 적용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이론적인 목표에 다가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서도 보면 그래서 영화 제작사들이 뭐 되게 완전히 그 인기 있는 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를 흉내를 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도 유튜브 개발 그 알고리즘 개발자가 되어보자. 라는 방식의 시뮬레이션 활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작동 원리를 실제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일종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고 이 시뮬레이션 활동이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알고리즘 리터러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데이비 버킹엄 교수님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바뀐 데이터 환경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기존의 미디어 교육과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좋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9년에 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국제 대회에서 했었고, 이제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셔서 발표도 하고 그러셨었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 사실 벨기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게임으로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한국 어린이들의 유튜브 이용 문화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 그리고 교사, 미디어 활동가들 또 기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탐색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화된 활동을 모든 협력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는 좀 초점을 두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벨기에의 학교 문화하고 한국의 학교 문화는 역시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벨기에 학자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굉장히 상처받은 얼굴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이렇게 훌륭한 소크라테스식의 되게 학생 주도적인 구조화되지 않는 활동을 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막 이런 이상한 교육 활동으로 만들어놨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고도 되게 몇 달이 갔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짚어야 할 것을 조금 짚게해준 일종의 교육학적으로 보면 안내된 지도의 방법을 저희가 좀 쓴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했던 거, 그리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지나갈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낯설게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꼼꼼한 읽기의 과정을 다시 들여온 그런 면에도 저희는 사실 교수법적으로 좀 훌륭했다고 저희는 자화자찬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은 되게 그 선생님이 뭐 뭔가 말을 안 하고 개입을 안 하면 뭔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굉장히 공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실을 되게 그런 주입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저희도 사실 되게 좀 놀랬고, 왜냐면 저는 평소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벨기에에서는 근데 한국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확실히 배우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정말 철학적으로 정말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고 정말 학생들이 끝까지 얘기해서 헤매더라도 자기들이 발견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되게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륙은 되게 철학적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조금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래서 사실 이 글로벌한 미디어 현상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현상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해보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미디어 교육을 진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뭘 했냐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페르소나에게 추천할 영상물의 선정 기준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로서 그동안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이상한데 길이가 길면 안 본다, 그럼 어느 정도 길면 긴 거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이 내 말에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이런 걸 되게 신중하게 그래도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게 말을 하는 거를 좀 저희가 봤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진심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김민호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든 다음에 그 김민호가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게 무엇인가, 그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 관련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브롤스타즈 전략, 오버워치 스킨, 뭐 축구 관련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럼 토트넘 챔피언 리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아는 그 정보들을 쫙 동원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소나인 민호에게 어떤 콘텐츠를 추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민호의 검색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마 자기가 선택했었던 것보다는 다른 10대 아이들이 요즘 뭘 보고 있지를 보면서 그걸 선택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추천해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뭐 길이도 그랬고 뭐 이제 영어면 애들이 안 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든가 아이들다운 생각이죠. 그리고 유튜브에 산 클립을 보는데 적당한 시간은 어느 정도의 길이인가?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15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5분보다 길면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암묵적인 판단 기준, 가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랄까 이제 학생들의 토론을 잘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게임에 접근하는 방식이 미디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또 유튜브 사용자로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기준, 그 변인들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산식을 만든 건 그냥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갈 때는 저희가 계산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아예 코딩을 해가지고 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로 간단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기준치만 딱 얘기하고 가중치를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짝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저희 같이 그냥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 그냥 그 엔트리로 쉽게 코딩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종이랑 이거 가지고 하는 걸 확실히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 했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유튜브의 개발자라면 이렇게 만들 거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대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좀 게임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 세 가지를 다 시켜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그 활동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힌트를 다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알고리즘이 그것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서 가중치를 둠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고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이고 데이터고 뭐고 간에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선생님들은 원래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일을 잘 하시면 뭐든지 가르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사실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텍스트와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필수가 된 현대사회 학습에 있어서 그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니까 지금 통계를 막 고급 통계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뭐 무슨 코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나, 뭐 어느 정도 기본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고급 통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걸 못한 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한정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 자신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사실은 유튜브가 돌아가는 게 결국 내가 생산한 데이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네. 그럼 내가 데이터를 안 주기로 작정하면 유튜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아니면 나는 데이터를 안 줬는데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아이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 산업이 개인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이런 시뮬레이션 활동을 한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테마들이다. 많이 모듈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론적인 그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상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알고리즘과 플랫폼 상상력이라고 제가 나중에 번역을 다시 했었는데, 알고리즘 상상, 플랫폼 상상,
이렇게 좀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을 개발자 위치에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상상을 좀 재정의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념화한 이 학자들의 그 말에서 보면, 플랫폼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플랫폼 상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행위자가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인터페이스나 데이터 인프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의 어떤 관행이나 관객들 또는 어떤 뭐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이제 유튜브의 개발자가 되어서 이런 거를 계산식을 만들어서 민우한테 추천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유튜브의 알고리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 편향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만드는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알고리즘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또 이제 미디어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이 담겨 있는 그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유튜브인데 유튜브 동영상의 그 내용만이 아니라 유튜브의 동영상 옆에 있는 이 메타데이터들 있죠. 그것들도 사실은 컨텐츠로서 하나의 그 텍스트로서 읽어야 될 자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되고 배포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인 이해가 심화되어야 하는데,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그냥 내러티브적인 이해나 정보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이해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를 통해서 그 산업에 대한 상상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일부로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텍스트로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리터러시 앞에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앞에 비판적, 또 미디어 리터러시 앞에 비판적. 하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그 비판적이라는 말을 어디 마치 토끼가 간을 빼놓고 다니는 것처럼 좀 어디다 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이게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꼭 쓰고 또 이제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그 앞에 비판적 비판적 이런 말을 이제 토끼가 이제 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뭐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비유, 뭐 토끼의 간 여기까지 간 것 같으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거나 토끼의 간만 생각이 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포함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라는 거였는데요. 이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교수법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걸 무슨 뭐 뚝딱하면 그냥 뭐 이렇게 뒤돌아서 뭐 1시간,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은 그렇게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소니아 리빙스턴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그 미디어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교육 자료를 막 만들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더 가속화해서 그 전에도 이제 에듀테크 기술이나 ICT 기술들이 학교에서 많이 쓰였지만 학교가 점점 더 상업적인 기업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위험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건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사회학적인 그런 시선 그리고 정보사회학 기술 정보에 대한 사회학을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학교가 안전지대였는 줄 알았는데 학교가 완전히 위험한 곳이 되었구나라고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올해 OECD에서 하고 있는 21세기 어린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화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학교를 제외하고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 분야의 정말 그냥 대가 중에 한 분이죠. 사실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그 일반 논평 25를 이끌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영국 그 런던 정경대학의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를 1월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셔서 웨비나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금방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통역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때도 청중한테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나? 야, 얘들아, 눈을 들여서 감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우리 학교 복도에도 있네. 어머, 우리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앞에도 있네. 동사무소 앞에도 있네. 자, 이 감시 카메라는 누구를 감시하고 이 데이터는 몇 시간 동안 해놨다가 누가 완전 삭제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셔서 그래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 데이터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좀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저희가 이 벨기학자들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영어로 쓰긴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두 가지 연구를 좀 비교하는 관점에서 하나를 논문을 써고 하나는 아까 그 책에 나오는 챕터였고요. 이것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알고리즘 기반의 네이버 뉴스 추천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사회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와 이용, 그리고 시민적 가치를 지향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누가 어떻게 학습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어린이들만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업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가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 중심주의, 보호주의, 그리고 기능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디지털 기업, 정부, 시민사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일반 논평 25호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와 성인과 시니어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과 방법이 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뒤에 제가 있었군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겹쳐섰던 얘기였는데, 지우지 않았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살짝 광고만 드리면, 7월 28일부터 30일인데, 우리 시간대랑 미국 시간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서 11시입니다. 그래서 되게 시원하실 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닝 플래너리로 팬데믹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및 학습에 대해서 이제 그 호주의 마이클 데즈와니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게 패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호주의 ABC 방송국에 계신 분, 또 호주의 이제 박물관에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팬데믹 글로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미국의 교수님 뭐 이런 분들 하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싱가포르, 한국, 호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도 7월 29일 오전에 열립니다. 제가 기획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또 그 키노트 스피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호주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저는 너무 훌륭한 문화연구 학자인 광운대 김예랑 교수님께서 디지털 모두스 비벤디를 향하여 그래서 연결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20, 30대 남녀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이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 담긴 건 얘기를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